just take a bite. 혈관을 톡 쏘는 빨간 사과. Come on, 오래된 진실에 눈을 떠. 너의 DNA에 새겨진 real history. Let's play now. Let's play now. 생명을 품을 범메리 mountains. 태양이 머무는 곳마다 댕그리칸에 하늘이 열려 재단 위의 왕관. King Shaman King. 하늘의 심장에 화살을 꽂아 Until there is only one left. Yeah, 19살로 잡은 태양을 임태해 가늠의 간 은과양이 뱀처럼 얽힌 crown. 왕들의 왕카투 놀카간. The Kankanata is rising. The Kankanata is rising. The Kankanata is rising. Father when he said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As above so below 신단수 밑으로 내려온 환음. 손엔 금방울 go. A new Kanata is born. She's better. 8, 3 grips 들어보기 I run for head 칭천왕. Archers of the east 동이 Dear chaser 동이 황제 홍과 소금 천시도 say 동이 The one Kanata is rising. 2333 BC 고조선의 건국.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통치자 His name is 당군왕. 검탐갈리 암각에 새겨진 탱그리 당군을 당군의 지팡 위에 새겨진 three-legged crow. The one Kanata is rising. 하늘의 심장에 화살을 꽂아 Until there is only one left. Yeah, you're the out. 태양이 머무는 곳마다 symbol of 동이. 당군의 지팡이에 새겨진 three-legged crow. The Kankanata is rising. The Kankanata is rising. The Kankanata is rising. 심장에 화살을 꽂아 Until there is only one left. Yeah, you're the out. The Kankanata is rising. The Kankanata is rising. 하늘의 심장에 화살을 꽂아 Until there is only one left. Yeah, you're the out. The Kankanata is rising. The Kankanata is rising.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입니다. 갑자기 화장실 가서 물수를 좀 발러 갔더니 머리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졌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 한글이나 특집, 한글 창제의 원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기반으로 합니다. 자, 일단 알타이기 언어 변화 규칙. 제가 예전에 거대사 강의할 때 그랬을 거예요. 이거 로제타 스톤이다. 그 로제타 스톤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바로 조선이라는 단어입니다. 조선. 여기서 얘기하는 조선은 고조선이에요. 단군 왕조 때 생긴 조선. 근데 왜 그러느냐? 이 조선이라는 글자를 제가 알게 되면서 유라시아에 조선 연방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 네. 그걸 제가 카자흐스탄, 몽골을 다니면서 카자거, 몽골어를 배우고 거기에 역사나 문화를 배우면서 이거 조선인데 이런 것들. 근데 물론 여기서 얘기할 때 건 여러분 그 쑥과 마늘을 먹고 웅녀가 된 그런 조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조선은 뭐라고 했죠? 항상 연방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연방국을 쓸 조선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걸 알게 된 계기가 바로 요거예요. 저도 이건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체계가 불편해. 가나다라 마바사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정리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 이게 훈민정 해례본이랑 똑같은 거야. 몰랐어요. 이거 그냥 제가 그냥 정리한 거야,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훈민정 해례본이 같아. 뭐냐?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이응이라는 5개의 기본 발음이 만들어지고 나서 여기에 횟수를 더해서 발음이 만들어졌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이게 외국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국의 기본형, 동사 기본형은 은으로 끝나는 게 좋다. 가다가 아니라 가는, 먹다가 아니라 먹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도록이면 알타이게 언어와 발음 규칙을 맞추면서 연결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쉽게 배울까를 연구하다 보니까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이응으로 해갖고 발음이 강해질 때보다 횟수를 붙였다고 가르치는 게 훨씬 쉽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게 바로 뭐냐? 바로 이겁니다. 여기, 저를 지워주세요. 두 번째 줄 여기 보면은 조우잔이라고 있습니다. 요 형광등으로 할게요. 요거. 조우잔. 이게 주잔이에요. 주잔. 근데 이 주잔이란 발음은 중국에서는 로우란이라고 발음하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연이라고 부르는 발음입니다. 유연.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주주라고 나오죠? 이 주주가 뭐냐면은 현 15세기, 그러니까 지금의 카자흐스탄이라는 이름이 생긴 게 뭐예요? 15세기에 카자흐 한국이 생겨서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 카자흐 한국들이 자기를 뭐라 부르냐? 주스라 불렀어요. 그 주스라는 발음의 기원이 된 게 바로 주주입니다. 근데 이 주주라는 표기도 한자 표기로 할 때는 루루라고 읽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여의 발음이에요. 어때요? 발음의 규칙이 이응, 리을, 지읒, 이응, 리을, 지읒, 이응, 리을, 지읒, 이응, 리을, 지읒, 디귿, 디귿, 디귿. 이 탄타는 타타르입니다. 타타르. 그래서 조선과 타타르, 즉 달단이란 말도 조선의 어떻게 보면은 그 음차 발음의 사투리라고 볼 수 있어요. 타타르라는 이름 자체가 조선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발음 변화 규칙을 찾은 거예요. 이게 발음이 이렇게 읽히는구나. 왜? 한자는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만 쓴 게 아니라 북방 민족들도 원래 썼습니다. 원래 썼으나 북방 민족은 초원에 살면서 유목을 하기 때문에 이 한자가 고대 샤먼 시대 갑골 문자 때 신탁 문자로 쓰일 때까지만 해도 썼다가 이게 샤먼의 정치 권력이 샤먼들이 정치 권력에서 밀려나고 고대 왕국이 되잖아요. 왕과 귀족을 중심으로 한 왕정 통치 시세에 만들어지나 그러면서 한자가 그 신탁 문자로서의 그 기능이 아니라 왕이 점령 지역에 그 국서를 보내서 조세를 걷기 위한 즉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쓰이게 되면서 이 그 한자가 복잡화되기 시작합니다. 왜? 이때부터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자의 횟수가 점점 복잡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중앙아시아 초원에서 그러한 한자를 갖다가 일일이 다 쓴다는 건 불가능해.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 유목민족은 한자를 버립니다. 원래 한자의 시작은 북방 샤먼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탁 문자에서 시작했던 건데 이게 아니라 이제는 정치적 이제 문자로서 조세를 얻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이 쓰이다 보니까 문자가 복잡해져. 그러다 보니까 이동생활이 많은 유목민의 관점이 되게 불편해졌다고. 그래서 이걸 버려요. 그리고 만들어진 게 탐가 문자입니다. 몽골에서는 이걸 타묵이라 그래요. 타묵. 타묵이란 말은 뭐냐면 이거 도장 있죠? 도장. 도장에 새기는 글자. 이런 걸 타묵이라 그래요. 이 딱딱한 데 새기는 걸. 이제 그래서 몽골어로는 타묵, 그 다음에 이제 투르크어로는 탐가라고 해서 이제 벽에다 새기는 그런 일종의 표음 문자를 개발해내요. 간단하게 쓸 수 있게끔. 그래야 표기가 쉬워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현재 몽골어나 카자흐어에 한자 단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몽골인들이나 카자흐인들은 그게 한자 단어라고 인식을 못해요. 제가 이거 한자 단어라고 하면 굉장히 화냅니다. 우리가 왜 중국놈 단어를 써? 막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한자는 북방민족이 만들었고 북방민족이 썼던 글자다. 그런데 이게 불편해지면서 안 쓰게 된 거다. 그래서 한자를 쓰지 않지만 발음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발음이 남도 유지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신문 이런 단어 있잖아요. 신문. 여러분들은 신문이라는 게 한자 단어인 거 알잖아요. 신문,
학교, 아동, 정책 이거 다 한자 단어잖아. 하지만 요즘 그거 한자로 써봐도 누가 써요? 헷갈리지. 하지만 한자인 거 알잖아.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한글화를 하다 보니까 사라진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발음상으로는 단어로는 한자 단어가 남아있지만 그거 써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 쓰는 거야. 단 이러한 현상이 북방민족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00년 전에 먼저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 동안 한자 아예 안 쓰고 탐가 문자를 써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의식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만주죠. 홍타이지. 홍타이지가 뭐예요? 황태자. 황태자라는 글자예요. 그리고 그 몽골에서는 이제 박사를 박씨라 그래요. 박씨. 박씨라고 하는데 이 박씨는 뭐야? 박사예요. 박사. 물론 그 몽골 샤먼들이 얘기하는 무당. 박수와 어원이 같죠. 우리한테 박수무당이 있죠. 박수무당은 남자입니다. 박수, 박씨, 박사, 그 다음에 터키의 파샤까지. 이게 다 같은 단어에서 온 거예요. 네. 왜 그런 무당이 박사, 교수가 되느냐? 무당은 이 신내림을 받아서 영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무당도 있고 학문적 영역을 연구를 통해서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샤먼이었어요. 왜? 옛날 때 샤먼이 교육을 시켰다니까. 쉽게 얘기해서 해리포터 생각하세요. 해리포터. 해리포터에 보면 마법사들 학교가 있죠? 옛날 샤먼들이 그런 짓 했어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야. 그래서 천문학, 그 다음에 문자, 왜 각고 문자를 배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국어, 천문학, 수학, 왜냐면 천문할 때 계산이니까 수학, 그 다음에 시, 서화 등등을 가르쳤다고. 그래서 샤먼 시대 때 그렇게 했던 역할을 고등 종교라는 기독교와 불교가 들어오면서 물론 이슬람까지 그 교육의 기능을 얘네들이 가져오죠. 그래서 유럽에서도 최초의 대학교는 성당이죠. 이슬람에서도 최초의 대학교는 다 모스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초의 교육기관은 불교 사찰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세계사를 이해합니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죠. 이런 걸 얘가 설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연구를 했더니 조선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유라시아 지역에 여러 사투리로 존재한다는 걸 찾은 거예요. 조선, 주잔, 조잔, 주주, 주스 등등이 다 조선과 같은 말입니다. 왜 갑자기 주주랑 주스가 조선과 같냐고요? 그거는 15세기 카자흐 애들이 카자흐 한국을 건설할 때 주스 시스템, 그러니까 주주주이에스라는 걸 만들어요. 그거를 만들 때 얘네들이 주주, 즉 주스라는 단어의 어원은 주잔에서 왔다라고 카자흐인들이 얘기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현재 카자흐에서 얘기하는 주스라는 거는 15세기 주잔에서 온 겁니다. 받침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아까 얘기했던 발음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로우란 유연해서 이응, 지읒, 기역으로 발음이 변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때요? 밑에 주스도 주잔에서 유연이라는 이응 발음이 존재한다면 주스에서도 이응 발음 우즈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우즈 존재하죠. 저게 뭐예요?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란 뭐예요? 우즈라는 사람들의 스탄, 땅이라는 말이에요. 우즈베키스탄. 우즈라는 말이 저게 뭐예요? 그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유에즈 월지족입니다. 네. 월지족이 우즈벡이에요. 그리고 주스, 카자흐족이죠. 루스, 러시아. 그러나 이 러시아는 원래 명칭의 유래가 지금의 러시아가 아니라 바이킹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랬고 그 바이킹족들은 스키타이인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루스라는 단어도 바로 주스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저한테 구스라는 건데 저 구스가 뭐냐? 헝가리인입니다. 헝가리인들.
여러분 그 후사르 기병대라고 들어보셨어요? 검색해볼까? 폴란드 후사르 기병대. 얘네들 깃털 달고 있는 애들. 얘네들이 후사르예요. 후사르라 써있죠? 얘네들. 예, 이 기병대. 얘네들이 바로 후사르. 후사르인데 저거를 동유럽에서는 구사르라 본다. 구스예요, 구스. 저 후사르란 말의 뜻은 뭐냐면 헝가리 용병이란 소리야. 헝가리 사람, 헝가리 용병. 왜? 하도 말 잘 타고 이 싸움을 잘하니까. 그래서 그 서양에서는 후사르라 부르는데 저걸 구사르라고 합니다. 구사르. 그래서 구스예요. 그래서 이게 다 조선과 관련된 어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지읒이 이응으로 발음이 변하느냐? 별거 없어요. 영어에서도 다 있어. 조셉. 조셉이 또 발음 발음이 뭐죠? 요셉. 지읒과 이응이 왔다 갔다예요. 네? 조지. 조지아. 뭐예요? 그루지아. 그쵸? 게오르기. 기역 발음으로 변하죠. 따라서 주스, 구스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민족이 이동을 하면서 이게 사투리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음이 우리는 조선이라고 하는 발음이 다른 데서는 주잔이라고 불리고 그게 시대가 흐르면서 주스라고 발음이 바뀌었는데 이 주스란 발음도 시간이 지나고 민족 이동함에 따라서 누구는 우즈, 누구는 루스, 누구는 구스 이렇게 발음이 변한다는 것을 제가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 발음들의 다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알타이계, 쿠릴타이 연맹, 기마민족 이런 등등의 공통 분모를 가지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기역, 이응, 지읒, 리을이 연계가 돼서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건 놀라운 발견이야, 이거는. 예를 들면 이거 조선이라는 단어를 찾고서 내가 로제타 스톤이다 라고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후스, 방금 얘기했잖아요. 후사르. 후스 있어요. 후사르라고 내가 찾았잖아요. 여기. 예. 후사르. 써있잖아요, 여기. 후사르. 그러나, 이걸 내가 왜 같은 걸로 보냐? 여기 써놨잖아요. 히읗과 이응은 이응 계열이니까 우주라 부르건, 후사르라 부르건, 그게 같은 거예요. 그쵸? 형제 발음이에요. 발음이 강해져.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흐 발음을 더 강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계열이라고 보는 거라고.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어문학이. 왜냐면 제가 알타이계 고대 유라시아 언어는 하나의 언어로부터 나왔을 거라는 가설에 제가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 제가 이제 커튼 뒤에 고대에서 얘기할 텐데 바벨탑 전설이 중앙아시아에 있습니다. 바벨탑 전설. 그래서 원래 고대의 이덴의 탱그리에 의해서 진흙으로 만들어진 아담들은 하나의 민족과 하나의 언어를 갖고 있었으나 나중에 금단의 열매를 먹고 쫓겨납니다. 이덴에서.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저 밑에 평지 바닥에 살다가 홍수가 나서 다시 죽을까봐 두려워서 거대한 거탑을 쌓기 시작하자 탱그리가 진노를 해서 그 인간들을 동서남북으로 흩어뜨리고 인간의 언어를 몇 개? 70몇 개인가? 78개인가로 분리시켜버렸다. 서로 의사소통을 못하겠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설을 보고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했잖아요. 고대인들의 이야기는 분명히 어떤 사실을 기반으로 신격화시켜버렸다. 그래서 이거를 보다 현실적 시각으로 해서 접근해 들어가야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 해서 제가 그때부터 몽골어, 카자거, 타타르, 위구르, 우즈벡, 한국어, 일본어 등등의 이쪽 언어들을 조사를 하면서 발음 규칙을 찾기 시작한 거야. 그랬더니 이런 발음 규칙을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음 규칙을 찾으면서 제가 편의상 이거를 만들어낸 거야, 이거를. 요거. 이걸 만든 거야, 이 표를. 왜? 이렇게 해야 이해가 쉽다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야. 이렇게 만들어야. 기역, 니은, 미음, 시음, 이응. 이렇게 만들어야 이 발음이 어떻게 서로 변한다는 규칙을 찾기가 너무 쉬워서 이걸 만들었는데 웬걸 이게 훈민정음 해례본이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우와, 나도 이거 진짜 몰랐어요. 아니, 이럴 수가. 세종대왕이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네. 물론 내가 늦었으니까 뭐 이거 저한테 저작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적 컨셉 개념을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알타이게 언어의 의문학에 대한 규칙을 제가 어떻게 보면 우연히 알게 된 것 같아. 여기 어디 나와요. 그래서 뭐 나중에 할게요. 있는데 어쨌든 그랬던 것이고, 자, 이거 얘기했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구스, 주스, 루스, 우즈가 하도 낙서의 개념과 닮아 있습니다. 지금 저기 가운데 중토라 그래서 이건 나중에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하도 낙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8개. 근데 뭐 이러는데, 이건 지금 보면 요 그림이 그래서 상생순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수, 목, 화, 금. 가운데 중토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단어의 발음 변화 규칙과 조선이라는 발음 변화 규칙이 연관돼서 움직인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거 나름대로 의문 규칙성이 있는데? 라는 거를 찾은 거예요. 요거는 제가 김어균 씨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서 제가 첨가한 겁니다. 이 의문의 규칙을 설명할 수 있는 뭔가 규칙을 발견할 수 있겠다라는 걸 보고. 자, 그래서 고구려의 최초의 수도가 홀승골이었는데 이 홀승골은 몽골 단어의 헙수글하고 닮아 있습니다. 헙수글. 헙수글이 어디냐면은 몽골 샤먼의 성지로 한글 창제를 얘기하는데 이게 뭔 말일까 할 거예요. 근데 이 배경 지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한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헙수글 써있죠. 헙수글. 고구려의 홀승골이라는 그 지명은 헙수글에서 왔을 거예요. 헙수글. 네. 이 헙수글이라는 지명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있어요. 헙수글이. 이 동몽골 지역에도 헙수글이라는 지명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도 오녀산성이 홀승골로 추정된다 그러잖아요. 여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일직선 정렬이네? 어쨌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의 이제 천문 관측대가 이쪽 어딘가에서 보인다고 했었잖아요. 삼국사계에만.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가 고구려 활동 무대였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진을 하면서 자기 옛날 고향에 있었던 헙수글이라는 지명을 갖고 고구려까지 와서 초기 수도 이름으로 쓴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 거예요. 홀승골. 그래서 홀승골의 홀본을, 그러니까 이걸 홀본이라고도 발음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제야사학제에 따라서는 홀본, 졸본, 골본 등등으로 해서 어떤 게 맞네, 이렇게 서로 갑론을박하는데 저는 다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발음 변화 규칙. 주스, 졸본, 지읒 발음이 나오죠? 구스, 골본, 기역 발음이죠? 우즈, 일본, 혹은 홀본, 규칙대로 나가잖아. 그쵸? 그러면 리을 발음, 루스는 어디 갔어요? 있죠? 루스란 발음도. 일본의 중국 발음이 뭐예요? 일본이잖아요. 일본. 그래가지고 리을 발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이란 발음에서 얘기했던 그 발음 변화 규칙, 기영, 니은, 이응, 시읒, 이거 미음을 제외한 나머지 발음이 이 졸본, 고구려의 수도인 졸본이란 이름에서도 나타난다. 발음 변화 규칙이. 이 얘기는 뭐다? 고구려를 건국하고 고구려에 살던 그 고구려라는 나라에 포함됐던 민족은 다민족 국가였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식 표기를 하다 보니까 졸본, 골본, 홀본 등등 여러 발음들이 나오게 된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일본이라는 나라 국가 명칭이 졸본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일본은 고구려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 나오는 고구려의 단어와 일본어 단어는 비슷한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하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본이에요.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오녀산성이라고도 불렸어요. 그거 왜 그랬느냐?
고주몽의 주몽이란 이름은 뭐와 관련이 있다 했습니까? 몽골 남자는 철몽과 관계가 있댔죠? 주몽은 추모대왕이라 불린다 그랬잖아요. 주몽, 추모. 근데 몽골의 남자 이름은 철모는 애칭이 처모. 똑같죠? 주몽, 추모, 철몬, 초모. 근데 이 철몬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다? 금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킬키저어로 그 금성을 졸본이라고 부릅니다. 졸본. 금성을 몽골 말로는 철먼, 카자흐어로는 숄판, 그리고 키르키저어로는 졸본이에요. 그래서 졸본이라는 자체가 뭐다? 금성. 금성은 뭘 상징한다? 오각별. 금성은 오각별을 상징합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커튼 뒤에 고대에서 설명할게요. 즉, 홀본과 오녀산성이라는 명칭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다? 오녀. 오각성의 별은 바로 금성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금성은 봐도 뭐다? 졸본. 답 나왔죠. 우리나라 고대 삼국사기라든가 이런 거에 나온 한자 표기가 왜 저렇게 다양한가는 중앙아시아의 언어를 안다면은 바로 해석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왜 저렇게 여러 개의 글자가 지금 나타나는가를 지금 저렇게 설명한 겁니다. 어때요? 되죠? 네. 설명 다 돼요. 왜 저런 여러 한자 표기가 존재하는가 자체를 언어를 알면 해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학자들 이거 해석 못해요. 홀본과 오저 선생이 왜 같은지 해석을 못한다고. 저는 해석하잖아요. 왜? 이거 중앙아시아 언어를 알면 금방 해석해. 오각별. 아이고. 자,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이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다 같은 규칙으로 간다. 그래도 이거 통과할게요, 그냥. 자,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요 책 저한테 선물한 거 사인까지 해줬어요. 예, 해줬고 책 보면 이제 나오죠.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아 글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를 어여삐 여겨 내 수로 28자를 만드노니 뭐라고 써있는데? 뭐 이렇게 써있죠 뭐. 요 내용이 이제 나오죠. 여기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의 앞쪽에 어딨냐? 그렇죠. 훈민정음 국지여음 이걸 갖다 이제 나라말싸미에서 이호 중국 중국과 달라 뭐 흑문자 불상 유통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쓴 건데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내용을 해서 훈민정음 창제 이제 취지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안에서 이제 원리가 나오는데 천지 지도는 일음양 오행의 기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한자가. 근데 이걸 보고 천지의 도덕? 음양?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건 철학이거든? 철학인데 이렇게 되면 뭐야? 이거 천문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천문학이야. 자, 한글로 번역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의 이치는 오로지 음양 오행뿐이다. 곤개와 복개 사이에 태극이 되고 이 태극이 움직였다 멈춘 후 음양이 된다. 무릇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있는 것들이 음양을 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장을 그림으로 그리면 태극기가 됩니다. 이건 제가 뒷부분에서 보여드릴게요. 이 문양, 곤과 개 사이에 태극이 존재하고 태극이 움직였다 멈춰서 음양이 된다.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라 그러면 태극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소리에도 음양의 이치가 있는데 사람이 깨닫지 못할 뿐이다. 지금 바른 소리를 만드는 것은 애초에 지혜를 짜내어 억지로 구한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소리의 원리에 따라 이치를 다했을 뿐이다. 원리란 본래 둘이 아니므로 어찌 천지신명과 그 작용을 같이 하겠는가. 바른 소리 28자는 각각 그 형태를 본떠 만들었다 하면서 그 뒤서부터는 기역, 니은, 미음, 시, 이응이 인체, 이 구강 구조를 본따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그 다음부터 쭉 나옵니다. 근데 이 문자를 만든 최초의 취지는 뭐다? 천지이인사상과 음양오행론. 와, 이게 중요한 거야. 한글은 그냥 알파벳이라던가 아니면 몽골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그 투르크 탐가 문자와 다르게 천문관과 철학관이 반영돼 있어요. 이 문자 안에. 뭐 그거는 만들기 나름이야 사실이.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개념을 집어넣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집어넣었다는 게.
그래갖고 내가 한글을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한 이유가 바로 이 한민족의 철학사상과 우주관을 설명할 때 한글을 알면은 설명하기가 쉬워.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 소위 보수라는 사람들은 벌써 천지인 나오면 사탄 막 이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정상적인 보수 사람이라면 이거 이해할 수 있어. 자, 요 오른쪽에 거는 뭐냐면 이 색칼라로 되어 있는 거는 이건 제가 그래서 앞쪽에서 제가 얘기했죠. 그 탱그리 신화에 나오는 바벨탑 전설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면서 제가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이응이라고 해서 단어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 조합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공부하면서 고구려 사신도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 개념을 하나하나 첨가해 넣은 거예요. 그래서 한글의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이응은 청색, 백색, 적색, 흑색, 황색.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통 음악인 궁상각치우, 도레미솔라 각 음계에 어떻게 대응이 되고 인체에는 어디가 되고 오행에는 뭐고 계절은 뭐고 방향에는 이렇게 적용된다라고 써놨는데 어머 똑같은 걸 여기다 써놓은 거야. 나랑 똑같네?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방향이나 색깔은 다릅니다. 왜? 저는 이걸 방향을 중심으로 했잖아요. 위에다가 이렇게. 이거는 오행을 중심으로 쓴 거라고요. 전 솔직히 오행이 뭔지도 몰랐어요. 왜? 저는 그러니까 동양 천문은 어려워서 몰라. 제가 한 게 뭐예요? 맨날 몽골 국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논문 심사를 막 자꾸 미루고 연기를 시키니까 답답해서 맨날 바람 쐬러 초원에 나갔다고. 그럼 초원에 나가면 맨날 뭐해? 이거 별만 쳐다보고 있다니까. 별만 쳐다보고 있다가 해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막 기록한 거거든. 이것은? 그러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동서남북이라는 방향을 중심으로 써서 이렇게 됐는데 저 왼쪽은 음양오행의 기준에 맞춰서 그래요. 하지만 잘 보시면 보세요. 나무목, 각, 봄, 동, 이렇게 나와요. 나무목, 각, 봄, 동쪽. 여기 발음은 안 써있네. 어쨌든 기역 발음. 기역 발음을 치설이라 그래요. 근데 어쨌든 저 이게 써놨잖아. 여기도 기역이라고 나오잖아. 청색. 좌청룡. 저는 그냥 청색을 색깔로 그냥 표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때요? 똑같은 개념으로 나가지. 와, 깜짝 놀란 거야. 나도 이걸 보고. 이거 어떻게 알으셨어요? 나 그랬어. 이거 허균 그 선생님한테. 아니, 이거 어떻게 이거 썼어요? 왜냐? 나도 이걸 썼거든. 근데 이게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온대. 어느 부분이 연결되죠? 어느 부분. 왜? 이거 한자를 읽으려면 내가 힘들까? 여기 막 체크해놨죠, 이거. 제가 읽은 거예요, 제가. 네. 그래갖고서 찾았어. 근데 훈민정음 해례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야. 오, 이렇게 그랬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뭐 어쨌든 훈민정음 이후에 근대 시대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봉협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써놨죠. 오봉협. 예, 이게 뭐냐면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래요. 오봉협이라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중간에 리득춘이라 나오죠. 이 사람은 북한 어느 대학교인지 몰라요. 아마 김일성 대학이 아닌가 싶은데 그쪽 사람이에요. 북한 교수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한 내용이 이게 나오는 거야. 와, 쌍 이럴 수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고서 그 김허균이라는 이분은 한국 사람이에요. 이거를 받아갖고 연구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한 건데, 아니, 이럴 수가. 너무나도 똑같네,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당시 연변대학의 교편을 잡은 오봉협 선생은 본문, 한글 하도기원론을 가리킨다. 이 논문은, 이 북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교육통신 잡지 2기로부터 6기까지 면제되었다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미, 이것도 우리나라가 미쳐버려요. 우리나라가 식민사학이랑 그 다음에 이 기독교의 영향 때문에 우리 한글에 대한 원래 취지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어. 근데 오히려 북한 애들이 이걸 밝혔더라고. 그래가지고 한글이 하도에서 기원을 했다는 거를 밝힌 거야. 이거 무진장 중요해요. 한글이 하도로부터 기원했다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결론 부분에서 얘기했지만 하도를 누가 만들었느냐? 태오보키가 만들었습니다. 이 태오보키가 만든 8개와 하도 낙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훈민정음이 창작됐다는 것은 나중에 한 단거기에 나오는 가림토 문자까지 그 기원을 갈 수가 있는 지평이 열려요. 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하도가 나오고 막 낙서가 나오고 8개가 나오니까 머리에서 지진 나기 시작할 거야. 도대체 한글과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럴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여러분 벌써 머리 지진 나.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북한, 아니지. 연변대학교 사람이 쓴 내용과 어때요? 제가 쓴 게. 닮아있죠? 사실 전 저 사람 책을 보진 않았어. 저도 솔직히 태호복기처럼 별만 쳐다보다 쓴 거거든. 별만 쳐다보다가. 이거 이렇게 닮은 것 같은데? 라고. 우연의 일치지? 진짜 우연의 일치야. 예. 그런데 컨셉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우리 김어균 선생님이 써놓은 건데, 이렇게 써놓으면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 쉽게 저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게 사도의 상생도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흑백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수, 목, 화, 금, 토, 이렇게 써 있죠? 예. 요걸 제가 오른쪽 깨끗하게 좀 다시 정리해 쓴 겁니다. 저를 좀 지워주세요. 자, 요거를 제가 이제 하나씩 그렇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이게 상생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딴 방법 없어요. 외워!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목화, 토, 금, 수 방향으로 상생의 순환, 사람이든 인간이든 우주든 서로 이렇게 상생하는 방향인데, 이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방향에 맞춰서 바로 자음이 탄생한 겁니다. 즉, 한글의 문자는 우주를 담고 있어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런 거거든. 바로 오행. 오행이란 거는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행성이에요. 지구에서 바라보는 수성, 황성, 목성, 토, 여기 있잖아. 이거 이 편. 행성이라고. 여기에다가 자음의 단어와 방향과 색깔, 인체 장기 어디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소리까지 다 집어넣은 개념이라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음만 해서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자음이 탄생을 하고, 하도 낙서의 이 똑같은 원리인데, 여기다가 번호를 붙입니다. 밑에서부터예요. 수, 화, 목, 금, 토로 가요. 이렇게. 다, 이렇게 1, 2, 3, 4, 5가 되는 거야. 다시 또 수, 화, 목, 금, 토에서 6, 7, 8, 9, 10이 가요. 이렇게. 이게 순서입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이 외워야 돼. 저도 이걸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저 순서를 왜 저렇게 정했는지 저도 아직 몰라요. 하지만 지금 저도 공부 중인데, 이 순서에 입각해서 바로 오, 우, 어를 만드는 겁니다. 토가 황색이고 중앙이에요. 이 중앙을 향해서 꼬챙이가 가리키가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오 하면 어떻게 돼요? 오. 이 뾰족한 게 이 가운데를 향하고 있잖아. 목은 어때요? 모양을 하는 이유가 가운데를 향하기 때문이야. 다 가운데를. 그쵸? 그래서 수는 오, 화는 우, 목은 금은 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음이 탄생하는 거예요. 자음은 반대로 갑니다. 왜냐고요? 양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보이는 천지. 모든 건 하늘과 땅, 하늘과 양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가 됐다고 해서 오요, 우유, 야, 여가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야. 천지기 때문에 여기가 천의 1번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의 2번, 천의 3번 이렇게 1, 2, 3, 4, 5 여기 1001이라서 있죠. 왜냐 이게 천의 1번이기 때문에 하늘이 상징이고 1이다. 그 다음에는 여기 하늘이고 2번이다. 그 다음 하늘이면서 3번, 하늘에 4번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붙여놓은 건데, 그래서 여기다 맞춰가지고 오, 우, 어를 써놓은 다음에 이제는 지잖아, 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요를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유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야 이렇게. 이해되세요? 천지로 가는 겁니다. 요 가운데는 인이에요.
그래서 천지인 사상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 보면 나오죠? 기본 발음.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이응. 여기 밑에 나오죠? 이게 헤레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훈민정음 헤레본에. 만든 취지가 우주의 순행 원리를 개념을 집어넣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인간의 인체 구간 구조 있잖아요. 상관없어. 왠지 아세요? 인체가 곧 우주이기 때문에. 우주가 곧 인간이고. 그건 제가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한운학서에다가 그 개념을 집어넣어서 한글이 창작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숫자 썼잖아요. 여기 공 하나, 공 둘, 셋, 공 셋, 넷, 1, 2, 3, 4. 가운데에 5개. 다시 밑에서부터 6, 7, 8, 9, 10개, 10. 이렇게 되는 거거든. 보이세요? 여기에 맞춰서 쓴 거예요. 오, 우, 아, 어 이렇게. 그렇죠? 보이시죠? 자, 이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죠? 오른쪽에 제가 깨끗하게 다시 썼어요. 오, 우, 아, 어. 그 뭐예요? 가운데 중심을 향하게 쓴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쓰이는 유, 여, 여, 야는 뭐예요? 가운데를 안 보는 방향으로 쓰는 거예요. 왜? 이거는 양, 천지이기 때문에 중심을 보고 썼다면 중심을 안 보고 쓰는 거죠. 반대 개념으로. 그럼으로써 양이 맞음으로써 서로 딱 조화가 된다. 즉 음양 오행이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이응이라는 기본 자음이 탄생을 하고 또 모음도 같이 탄생해요. 자음과 모음은 음양 오행에 의해서 양, 자음, 모음, 오행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네, 이렇게 같이 써놨어요. 이렇게. 요 그림, 요 왼쪽 그림 복잡하잖아. 아, 내가 봐도 복잡하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수에 해당하는 건 이응, 히읗, 오하고 유예요. 이런 식으로. 목 해당하는 건 기역, 끼역 크고 아와 여가 그쪽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어쨌든 이 원리가 있다는 것만 아세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얘기했지? 천지에도는 음양 오행에 의해서 한다라고 아까 헤레본에 나왔었죠? 천지인 사상이 중요합니다. 천지인 사상은 단군 조선의 건국 이념이기도 해요. 자, 천지인 사상은 과연 우리에게만 있느냐? 천만에 만만해. 얘기했죠? 조선이라는 단어는 단군 조선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유라시아 전 대륙에 조선이라는 이름은 존재한다. 그래서 제가 카자산을 단군의 나라 카자산이라고 썼잖아요. 이걸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뽕이라던가 저를 매장시키려는 이 반대파 세력들이 카자산이 단군을 숭배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카자산이 왜 단군을 숭배해요? 그렇지 않지요? 카자산은 탱글이라는 단어가 존재할 뿐이고 단군의 나라 카자산이 얘기를 쓴 이유는 그만큼 카자산에 조선의 풍습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군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항상 단군하면 우리나라로 생각하는 거를 여러분들의 인식을 깨기 위해서 카자산이라 썼다고 내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도 여전히 왜곡해더구만. 자, 어쨌든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에는 바로 이 천지인 사상이 존재하는데 이 천지인 사상의 기본은 어디에 있느냐? 우주 천문론입니다. 우주관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면 태양이 지구가 23.5도 기울어서 세차 운동을 하면서 자전을 할 때 태양이 이게 뜨는 거에 보면 지그재그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1년 동안 12개의 별자리를 지나가는데 그걸 황도 12궁이라고 그런다. 이 황도 12궁의 별자리가 저렇게 지그재그 움직인 거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주에는 태양이 황도 12궁의 별자리를 저렇게 지그재그 움직여 나가고 땅에는 바로 그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그릴 때 저 맨 꼭대기 위가 바로 북해기선입니다. 여기. 요거. 맨 꼭대기. 북해기선, 적도, 그 다음 저쪽 끝에, 맨 밑에 저게 남회기선이에요.
그럼 저기가 뭐냐? 바로 태양이 90도에 오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적도는 봄하고 가을에 태양이 가운데에 보이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90도 위에 보이는 위치야. 즉 그림자가 사라지는 위치죠. 그리고 저 북해 기선은 여름에 태양이 90도 위에 보이면서 그림자가 사라지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저 밑에 남해 기선은 겨울일 때, 지금 제가 얘기한 북반구 기준이에요. 호주일 땐 반대로 갑니다. 우린 북반구에서 북반구 기준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보면 뭐냐? 여기서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네. 태양이 90도 위에 보이는 위치는 태극기의 문양이죠? 태극 문양이 여기서 온 거예요. 태극 문양이. 하늘에는 태양이 황도 12궁을 저렇게 따라 움직이고 지상에는 그 태양의 기운을 받은 그 에너지, 하여튼 뭐 이런 게 지상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데 그 위치는 바로 저 위치다. 그래서 저게 지그재그 움직이면서 간다예요.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 사람의 몸도 황도 12궁 별자리의 기운처럼 몸을 타고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그 기운이 움직인다. 여기서 얘기하는 기운이라는 건 바로 뭐다? 인간 몸속에 있는 혈액이 흐르면서 발생하는 기, 즉 자기장입니다. 우주에도 자기장이 존재하고 지구에도 자기장이 존재하고 인체에도 자기장이 존재한다예요. 그리고 그거를 표기하는 척도로서 그거를 바로 황도 12궁이라는 개념을 서양인들이 썼는데 이 개념은 동양하고 똑같아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불교에서 소우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소우주. 이 인간이 소우주래요. 저 밖은 대우주야. 즉 뭐다? 우주와 인간은 같다예요. 근데 그 사상은 이미 제가 얘기했죠? 서양에도 존재합니다. 있죠? 굳이 천진이란 한자를 쓰지 않아도 서양에도 이 개념은 존재해요. 이게 뭐야? 에서 오브 소빌로우. 응? 에서 오브 소빌로우가 천진 아닙니까? 응? 천진. 그리고 이걸 조화롭게 움직인다. 조화롭게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인간의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와 똑같죠. 그게 뭐예요? 재세이화.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왼쪽이 영지주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인체를 황도 12궁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개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천칭자리, 정갈자리, 궁수자리, 염소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12개. 인체를 우주로 묘사하는 게 영지주의 기독교예요. 오늘날의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이걸 이단이라 그래서 다 파괴해서 죽여버렸어요. 이 사람들을. 하니까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했던 영지주의 기독교, 예수의 딸, 예수의 자손들을 중심으로 했던 종교에 이게 나오죠. 물론 이건 이단으로 몰려서 교황이 다 죽였습니다. 이게 바로 마녀 사냥이에요. 자, 그랬는데 불교에서도 7개의 차크라라고 얘기해서 저렇게 딱 있습니다. 7개의 차크라. 그러면 서양에서 얘기했던 12개의 황도 12궁의 인체에 있다는 우주 개념과 불교에서 얘기하는 소우주론에서 얘기하는 7개의 차크라는 개념은 똑같은데 문제는 뭐다? 숫자가 달라. 12와 7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거예요. 왜 숫자가 다르지?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짠! 태양은 1년은 12개월인데 태양은 하지 때 6월 달에 가장 동쪽에서 가깝게 뜨고 그 다음 7, 8, 9월이 될수록 태양이 서쪽에 가깝게 뜨면서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밤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12월 동지가 되면 서쪽에 가장 가깝게 뜨면서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1, 2, 3, 4, 5로 갈수록 다시 태양이 뜨는 방향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다시 낮의 길이가 길어지지요. 이거를 무한반복합니다. 무한반복해요. 1년은 12개월이나 태양이 뜨는 위치를 살피면은 몇 군데다? 6, 7, 8, 9, 10, 11, 12. 7군데. 1년은 12개월이나 태양이 뜨는 위치는 7군데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영지지 기독교에서는 황도 12궁의 12개의 차크라와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체에 있는 7개의 차크라는 같은 개념이에요. 어? 이것도 제가 발견한 거 아닙니까?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저 어느 책에 이런 게 써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가 연구해서 찾아낸 거예요. 이것도 몽골에서 제가 논문 심사 안 해준다고 삐져가지고 초원에서 하고 별자리를 바라보다 발견한 거예요. 이것도 와! 이럴 수가! 이러고서 이것도 제가 초원에서 발견한 거예요. 어때요? 여기에서 보면 어때요? 제가 밑에를 검정색으로 쳐놓은 이유가 뭐다? 이게 태양과 지구가 타원형 궤도로 돕니다. 타원형.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지구와 태양이 가장 멀 때예요. 네. 그리고 4월 3일인가가 아마 가장 가까울 때가 그래요. 반대로 6개월 뒤니까. 그래서 타원형으로 가까웠다 멀어졌다 하면서 공전을 하기 때문에 타원 궤도를 돌기 때문에 돌아올 때 그게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이렇게 삐뚤어 배치가 됩니다. 여기서 나온 개념이 바로 피아노 건반 5개의 깜장 건반입니다. 전체적으로 12개의 건반이죠. 도레미파솔라시 그리고 중간에 5개의 검은 건반. 즉 칠음계는 우주의 소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주의 소리가 곧 칠음계.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음악도 천문학입니다. 왜? 이 세상은 소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독교도 그 얘기하잖아요. 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 세상이 창조됐다면서요. 말씀으로 세상이 이루어진다. 즉 불교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옴 소리입니다. 소리에 의해서 파동이 생기고 파동에서 만물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소리에 의해 창조됩니다. 이러한 사상은 전 세계가 다 갖고 있어요. 제가 괜히 종교통합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방성과 육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양에는. 이 개념이 어떻게 나오느냐? 자, 먼저 바른 삼각형이 남성이고 역삼각형이 여성이라고 합니다. 이건 서양에서도 똑같아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보면은 월, 수, 금 해놨죠. 저게 뭐냐면은 여성을 상징하는 별이에요. 여성을 상징하는 별. 그래서 그게 여성을 상징하는 별이 달과 수성과 금성이라는 거고 남성을 상징하는 별은 화성과 토성과 목성입니다. 외우는 방법은 간단해요. 지구를 중심으로 좌우야. 지구를 중심으로 좌우. 그쵸? 이게 지금 달이 여기 와서 좀 그런데 지구를 중심으로 여기 수성, 금성, 달 이게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공전하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건 여성, 지구를 중심으로 바깥에 있는 별은 남성이에요.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남성 쪽에는 화성, 목성, 토성이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외우기 쉽죠? 네. 자, 요거를 탁 집어넣으면은 이 원리로 육방성에는 동양의 육방성에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월화수목금토일이라는 요일의 기원이 된 겁니다. 네. 여기서 해왕성, 천왕성, 명왕성을 빼버린 이유는 이 세 개의 별은요 망원경으로 봐야지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고대인들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까지를 바로 이승의 영역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인간이 태어날 때 인간의 사주팔자에 영향을 미치는 별이라고 봤어. 망원경으로 보이는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안 보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저승의 영역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빼요. 자, 그리고 육방성으로도 묘사하지만 오방성으로 묘사할 때 그때는 달을 뺍니다. 요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그래서 오방성으로 묘사할 때는 달이 빠집니다. 태양과 달과 지구를 뺀, 그러니까 지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태양과 달을 뺀 나머지 5개의 별, 오행이라 부를 수 있죠. 요거만 표시해줘요. 육방성일 땐 달을 집어넣습니다. 네, 근데 이게 철학적인 순서를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 바로 인간의 신체 장기를 비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만든 그래프 있죠? 그게 이거에 기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표를 제가 그래서 완성시킨 겁니다.
이 표를 완성시킨 이유는 바로 뭐다? 저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을 알고 싶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소리로 창조됐거든요. 이 소리란 개념을 다른 말로 하면 음파입니다.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아니, 신의 목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내가 맨날 그러잖아. 맨날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쩌죠. 아니, 신이 어떤 말을 했는데 한국말을 해요, 신이? 나 그거 항상 얘기하죠. 왜? 원래 고대 종교의 개념에서 얘기하는 신의 소리라는 거는 파동이에요.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고. 근데 자꾸 인간의 언어를 들었다고 하는 거 귀신신 거지. 말도 안 되지. 근데 맨날 물어. 어떤 소리요? 무슨 말? 응? 파동이에요, 파동. 근데 이 파동이라는 걸 왜 제가 관심을 갖게 되냐면 인간의 각 장기는 움직입니다. 심장이 뜀에 따라서 피가 쭉쭉 가니까 통과를 한다고. 그래서 각 주요 장기는 흔들리기 때문에 각 장기별로 파동이 일어나요. 진동. 이 파동이 생명의 힘이거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연구하면서 하고자 했던 게 뭐냐? 바로 이 파동을 영원히 움직이게 한다면 혹시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에서 시작한 연구예요. 네. 이게 지금 서양 애들도 하고 있죠. 자, 황도 12궁과 북극성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북극성을 이렇게 보면 이게 별을 그려놨는데 여러분이 있는 상태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황도 12궁이 있고 이 중심에는 북극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별이 북극성을 결정하는 5개의 별이에요. 작은 곰, 세페우스, 백조, 직녀, 헤라클레스 늘 때도 있고 뺄 때도 있고 어쨌든 그리고 용자리까지 이렇게. 그 다음 바깥으로 황도 12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조합을 해서 우리가 우주의 규칙을 찾아내는데 자, 인간이 태어날 때는 아까 이제 한글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음양오행에 의해서 우주의 원리로 만들어진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인간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거 왜 들어왔는지 아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천지인 사상 때문에 그래요. 우주에도 일이 있다면 지상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며 그 일은 인간까지 같이 미친다 해요.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사주팔자입니다. 자, 사주팔자라는 개념이 결국 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한날 한시에 태어나면 운명이 같을까요? 라는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한날 한시에 태어나면 운명이 같을 수 있을까? 아니요. 달라요. 한날 한시에 태어나도 운명은 달라집니다. 요거를 제가 의문점을 갖고 계산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요거부터 다시. 이 땅을 측정을 할 때는 중요한 게 북극성의 별자리입니다. 왜? 우리가 삼신 할머니부터 영혼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북극성의 기운과 그 다음에 이 앞쪽에 보이는 그 음양오행, 태양과 달과 5개의 행성, 토성까지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제외시킵니다. 이 별들의 상호 조합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기장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DNA가 미묘한 변화를 일으키면서 다른 형태로 태어난다고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달라질 거예요? 먼저 북극성의 별자리와 황도 12궁이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극성의 작은 곰자리와 그 다음에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 여기 있네. 물병자리. 물병자리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걸 돌려볼까 좀 그러면? 이렇게 돌릴게요. 착! 이렇게. 지금은 이런 시대지. 지금 이렇게. 작은 곰자리와 물병. 좀 더 돌려야 돼. 좀 더 돌려야 돼. 어디 갔어? 돌리는 거. 여기쯤에 있어야 돼. 왜냐면 지금은 물병 자리랑 물고기 자리에 중간치니까. 요렇게. 착! 요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또 변합니다. 지금은 요런데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냐? 얘가 물병이니까 그 다음 윙 착! 요렇게 변해요. 세페우스로 넘어가면서 이거 뭐야 이거 좀 치워볼까? 자 이렇게 또 변한다고. 다음 별자리로 넘어가요. 이렇게 단계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북극성 별자리를 한 바퀴 순환하는데 걸리는 시간 26,000년이에요. 즉 북극성 별자리를 결정하는 후보별이 이렇게 삥 돌아 한 번 바뀌거든요. 이거 한 바퀴 완전히 도는데 26,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그리고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태양이 봄에 동쪽 하늘에서 뜰 때 미묘하게 뒤로 처지거든요. 그래서 2160년이 지나면은 다음 번 별자리로 또 뜨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25,920년. 그래서 북극성 2만년 주기와 황도 12궁 25,920년에서 거의 26,000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탁탁 태엽식에 맞춰 들어간 것처럼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이 자기장에 받는 영향은 북극성의 기후는 황도 12궁과 북극성의 관계 몇 개의 확률이냐 관계고, 그 다음 또 뭐냐? 또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별은 뜨고 어떤 별은 안 떠요. 여러분 태어나는 그 생년월일을 보면은 여러분이 태어나는 시기에 태양은 떠 있고 달은 안 떠 있고 태양과 달이 동시에 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이런 거. 또 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여러분이 태어날 때 저 별들이 다 어떠냐? 여러분 슈퍼문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7월 4일이라는 건 태양과 지구가 가장 멀 때라고. 가까울 때도 있어요. 이게 4월 3일이가 그래요. 멀었다 가까워졌다고. 달도 마찬가지로. 근데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도 다 가까웠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그래요. 즉 우리 지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보이는 이 7개의 행성이 가까이 왔다 멀리 왔다 가까이 왔다는 모든 경우의 조합의 수는 몇 가지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요건 제가 그래서 만드는 수학 공식입니다. 요거 제가 틀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 틀렸으면은 정정해 주세요, 저한테. 예. 요건 제가 너무 수학을 예전에 배워가지고 조금 헷갈리니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조합한 게 틀릴 수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북극성을 결정하는 6개의 별, 작은 곰, 세페우스, 백조, 직녀, 헤라클레스, 용자리까지 6개와 황도 12궁 12개의 별자리가 서로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확률은 몇 개다? 36개. 많이 들어봤죠? 36개. 그 다음 황도 12궁과 5개의 행성, 태양과 달을 제외한 이 행성이 서로 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는 몇 개다? 60개. 이게 60갑자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과 지구가, 태양계에 있는 별들과 지구가 가까이 있고 멀리 있고 가까이 멀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몇 가지 확률로 나오냐? 64가지 확률로. 64궤. 어이? 이거 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북극성과의 관계 뭐예요? Y좌표네. 그리고 내가 바라볼 때 별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 X좌표. 그 다음에 몇 도에 떠 있느냐? Z좌표. X, Y, Z좌표. 입체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태어날 때 주변에 있는 황도 12궁과 북극성과 태양계 별자리의 이 3D적 자기장의 영향관계에 의한 결과, 나라는 자가 정자난자로 만들어져서 수장란이 결합돼서 DNA가 쫙 만들어질 때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질 확률은 34,560분의 1의 확률이다. 한날 한시에 태어나도 저렇다예요. 한날 한시에 태어나도. 그런데 저거를 갖다가 아빠와 엄마가 34,560분의 1의 확률로 태어나서 이 둘이 결혼을 해서 다시 거기서 애가 나오잖아요. 저게 확률이 얼마냐? 7억 8천 뭐 어쩌 나오더라고. 결국 뭐다? 절대 불가능하다. 한날 한시에 태어나도 인간은 결코 같은 팔자를 가질 수 없다는 수학적 계산이 나와요. 이거 수학적 계산이야. 머리가 과부하 걸리십니까? 이거 알아야지. 이거는 저는 그래서 항상 제 의문이 뭐냐? 사람들이 맨날 사주팔자 있어요. 그 한날 한시에 태어나면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근데 제가 이 자기장, 결국 이 자기장이 인간의 DNA를 결정한다는 걸 알고 나서 이거를 딱 보니까 인간의 운명은 다르다예요. 이런 결론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참고 여기 34,560, 3456이라는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지구의 반지름의 길이입니다. 지구의 반지름의 길이. 34,560 이집시언 로열 마일. 이집시언 로열 마일은 뭐다? 기자 피라미드 한 변의 길입니다.
이 기자 피라미드 한 변의 길이를 컨셉으로 해서 만든 게 뭐다? 영국의 10월 달에서 하는 에딘버러 페스티벌. 에딘버러 광장서부터 에딘버러 궁까지 가는 길을 로얄 마일이라 불러요. 맞지? 로얄 마일 에비뉴라 부르지. 그게 기자 피라미드 한 변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모양을 하는데 이 숫자가 나와요. 즉 뭐다? 인간의 운명에 관련된 확률의 숫자는 지구의 반지름의 숫자와 연동돼 있다. 이게 뭘까 하는 거야 도대체. 솔직히 저도 몰라요. 그냥 숫자의 신비. 네. 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이런 자기자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북극성과 태양계와 황로 12궁이 여러 조합으로 자기장적 영향을 끼쳐서 즉 파동을 줘서 나라는 존재가 생성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고, 자, 그래서 이게 64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 이 64개는 오른쪽에 코돈이라 그러는데 저게 DNA 서열이에요. 근데 DNA도 64개 돼? 오잉? 그런 거야. 물론 저 DNA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그 코돈이라는 거를 찾았는데 코돈의 숫자가 64개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결론은 뭐다? 이 관계를 해석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죠. 저도 나름대로. 왜냐? 고대 이집트의 유물을 보면은 소리로 병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의 힐링 음악이야. 예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우주의 소리 한번 듣고 싶다, 궁금하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바로 이러한 컨셉과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 왜? 인간이라는 이 물체, 이 만물의 모든 물체는 파동에 의해 존재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움직일 때 가까이 왔다가 멀리 갔다가 타원형 궤도를 돕니다. 타원형. 우리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돌 때도 그렇듯이 가까이 왔다 멀리 왔다 가까이 왔다 멀리 왔다 이렇게 회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가까이 가면 파동이 올라갔다 멀리 가면 낮아졌다 파동이 올라갔다 낮았다 파동이 치기 시작한다고. 이 파동이 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물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수에 바람 한 점 없이 가만히 고요하잖아요. 그러면 호수가 하늘인지 땅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옛날 그 파일럿들 중에 레이더 비행기 성능이 안 좋을 때는 막 이렇게 쇼를 하다가 거꾸로 뒤집혔는데 얼얼하잖아. 그러다 보면은 밑에 호수를 보고 이게 하늘인 줄 알고 잘못해갖고 물에 쳐박아 죽기도 했다 그러더라고. 왜? 하늘과 호수 색깔이 똑같으니까. 왜요? 미동이 없을 때는 그렇게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이게 띵 하고 호수에 파장이 생기면 이거 물이네 하고 안단 말이야. 우리가 물인 거 어떻게 알았어? 파장 때문에 흔들렸기 때문에 그게 보인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사물 자체가 보인다라고 인식하는 거는 그 여러 원소들이 다른 여러 가지 각도로 돌면서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색깔과 재질과 형태라고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이것도 각 분자들이 밀도 있게 붙었냐 좀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파장과 밀도가 다르니까. 그리고 밀도가 높으니까 우리가 만질 때 이걸 만진다라고 느끼는 거야. 자기장이 밀어낸다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소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듣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오감은 결국 뭐로부터 비롯됐다? 파장. 따라서 인간의 생명은 바로 이런 파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체의 장기가 태어났을 때 같은 상태의 파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인간은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점을 제가 가지게 된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게 바로 64개와 파장과 DNA와 우주와의 관계예요. 왜? 옛날 때부터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옛날 때부터. 천지인. 뭐가 천지인이야? 그런데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건 아직 제가 연구 중이지 결론을 못 맺었어요. 그래서 북극성의 이동과 자기장의 변화에서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변한다고 했죠? 이렇게. 이 변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4단계로 나와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금, 은, 동, 철의 시대라고 우리가 묘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철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의 건국 연도가 다물이에요. 왜? 다물은 중앙아시아로 뭐다? 토모르, 티모르, 철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글을 얘기할 때 한글 창제의 원리는 음양오행설과 관련이 있다고 했고, 이 음양오행설은 천지인 사상으로서 우주의 원리가
지상의 원리와 같으면 그것이 인간과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소우주, 대우주라는 개념으로서 인간을 하나의 우주로 본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상은 동양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서양에도 존재했다. 다만 이거를 지금의 기독교들이 다 때려 부숴버렸다 해요. 그래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있다. 유대교에는 이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탄이라고 해서 아주 부숴버리려고 발광을 떨죠. 자, 이게 뭔 것 같습니까? 전시안입니까? 전시안? 야훼. 야훼는 뭘까요? 북극성신입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커튼 뒤에 고대사에서 설명할게요. 야훼는 북극성신이에요. 자, 그 유대교에서도 야훼라고 해서 인간의 몸에다 비유를 합니다. 네. 인간이 곧 야훼. 이거 얘기하면 맨날 프림에서 일루미나티 나오면 개거품 부모. 아니라니까. 야훼는 북극성이에요. 그리고 야훼 자체가 우주를 상징해.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는 인간도 우주고요. 이것도 우주예요. 대우주, 소우주. 같은 개념이라니까. 이 오른쪽 거 뭐냐면 야훼를 지켜주는 72명의 천사입니다. 이렇게. 유대교에서 야훼를 지키는 72명의 천사의 이름이에요. 이 천사 이름도 수비아에게 의해서 정해집니다. 왜 하필이면 72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72. 야훼를 지키는 천사가 왜 72명이야? 이 이유에 대해서 80명 하더지 차라리. 딱 떨어지지 않잖아. 왜 그런 줄 아세요? 72라는 숫자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72도 태양은 이렇게 뜰 때 잠깐 이거 그림을 봐야 되는데 그래 이렇게 이걸 설명하죠 뭐. 태양이 이게 뜨는데 한 달에 한 개씩 뜹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 내가 좀 조금 헷갈리는데 3월 24일에서 4월 24일까지인가 그때 아마 물고기 자리가 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한 달 뒤에는 물고기니까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물고기 거꾸로 올라오지. 이건 뭐지? 물병자리 이렇게 올라갑니다. 한 칸씩 이렇게 밀려가요. 그런데 이거는 1년의 개념이고 수년의 개념으로 가면 어떻게냐 72도가 지나면 미묘하게 1도가 살짝 밀려요. 72년이 지나면 또 72년이 지나면 또 1도가 살짝 밀립니다. 이러면서 그 다음 자리로 넘어가요. 우리가 물병자리 시대, 물고기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정의가 뭐냐면 봄에 3월 24일 날 태양이 동쪽과에서 어떤 별과 뜨냐의 문제예요. 옛날 때는 양자리와 함께 떴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태양이 뜰 때 양자리랑 떴어요. 봄에. 지금은 물고기 자리랑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 자리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봄을 기준으로 한다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물병자리랑 뜹니다. 왜? 72도씩 살짝 밀리거든. 그래서 72는 태양수예요. 그래서 여기 써놨죠. 제가 72도 72년에 1도씩 밀려요. 이거 오타. 여기 니언 잘못 썼어. 자, 72년에 1도씩 이동하거든. 한 바퀴 도는데 몇 도죠? 360도. 그래서 72년 곱하기 360도라면 25,920도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라고. 이게 바로 태양이 이 황도 12宮을 한 바퀴 완전히 도는 공전주기예요. 지구에서 봤을 때. 그래서 72라는 숫자는 바로 북극성, 즉 야훼를 호위하는 최소한의 천사병력이 되는 거지. 네? 72. 보이십니까? 유대교에서 72라는 숫자가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야훼, 북극성, 가운데, 여기. 지금 내가 그려놓은 이 그림이 그대로 야훼입니다. 이거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지금 제가 보여주는 이 그림이 야훼예요. 여러분 얘기했죠? 문자라는 거는 뭐다? 훈민정음 해례부에도 나왔지만은 우주의 소리를 담은 것일 뿐이며
그거를 그저 기호로서 표현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거든.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소리로도 표현할 수 있고, 문자로도 표현할 수 있고, 조각으로도 표현할 수 있으며, 색깔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음양 오행의 원리에 따라서 오행의 원리는 오감의 원리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어? 지금 제가 야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야훼라고 인지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없을걸? 네. 자,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세차 운동을 하면서 움직이는 원리를 이용해서 태극 문양이 만들어집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원래로 돌아올게요. 기독교 영지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유대교에 있었어요. 이 개념이. 인체를 소우주로 봅니다. 이게 카발라예요. 카발라 얘기하면 또 우리나라에서 음모론 나오고 막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막 악마, 사탄 막 이 얘기가 나오는데 족가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없어. 인간의 몸 자체가 신 그 자체다라는 개념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이거를 신과 인간이 합치되어 있다는 신인 합의를 분리시켜서 신과 인간이 따로 존재한다고 만든 게 바로 종교 권력자들이야. 그래야 지들이 중간에 껴서 돈을 뜯어먹지. 인간이 신과 하나라는 개념을 하게 되면 장사가 안 되거든. 응? 정치적으로 분리시킨 거죠. 자, 그래서 불교의 원리와 유대교의 원리도 같습니다. 자, 이게 야훼지? 이게 야훼인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스라엘 깃발이 야훼를 상징해요. 자, 보세요. 야훼라는 이름은 물불바람흙, 물불바람흙을 상징적으로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깃발은 물과 불을 상징한 두 개의 십자가와 양쪽 위에 선 하나가 있어요. 이거거든. 요거. 이걸 합치면 뭐가 돼요? 물불바람흙, 사원소, 즉 뭐다? 우주 그 자체, 야훼. 이스라엘 깃발에 야훼라고 써 있잖아. 응? 네. 이스라엘 깃발에 야훼라고 써 있어요. 보이십니까 이거? 건공감리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이거잖아, 이거. 에? 이거잖아요, 이거. 자, 건공감리가 뭡니까? 물불바람흙이에요. 물불바람흙.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태극기와 이스라엘 깃발은 하나예요. 야훼,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북극성. 이거를 알면은 내가 왜 한국이나 유대인이 조사에 갔다 간지 아세요? 유대교와 한국의 전통사상은요, 똑같아요. 똑같다고. 이걸 내가 알게 된 거야. 어머,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야. 같네? 문제는 뭐다? 이거를 같다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한테 엄청난 탄압을 받아. 사탄이 돼버리고 악마가 돼버린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또 좋대. 그럼 난 미쳐버리겠는 거야. 이 사람들 뭔 말 하나 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사탄이 돼버려. 응? 미쳐버리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불바람흙. 이것이 바로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즉 태극 저 모양으로 이것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간다. 이 그림을 다시 표현하면은 이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보입니까 이제? 이제는 야훼가 보이십니까? 이 모양에서 이스라엘 깃발이 보이냐는 거예요. 네? 바로 물불바람흙, 봄, 여름, 가을, 겨울, 금, 은, 동철 시대를 가르는 황도 12궁 중에도 4개의 핵심별, 즉 8개 중에 4개, 건공감리에 해당하는 별자리가 서양에서 뭐라 불리느냐? 황소자리, 정갈자리, 사자자리, 물병자리 4개. 이렇게 나뉘는 거라고. 태극기 원래는 8개였잖아요. 보이십니까 이게? 이게 보여야 되는데.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야훼예요. 한국말로 하면 뭐다? 하나님. 왜? 북극성만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깃발 자체가 야훼를 상징한다. 물불바람흙으로서 바로 우주 그 자체를 의미한다. 물불바람흙은 바로 인간의 몸에서도 사원소에서 존재한다 보는. 그래서 인간과 우주가 같다고 보는 거거든. 이거 똑같네.
이 동양 철학과 유대교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옛날 때 계속 얘기했죠?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의 바이테렉이라는 데 가면은 유대교가 불교 쪽에 있다고, 기독교는 저쪽에 있는데, 왜 유대교에서 카톨릭 이런 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대교를 이쪽 불교 쪽, 힌두교 쪽에 갖다 놨겠어? 유대교는 지극히 동양적이에요. 응? 지극히 동양적이라고. 그러니 2000년 동안 기독교 신자들의 탄압을 받았지. 응? 왜? 신인합일 사상을, 동양이 신인합일합니까?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상 아니에요. 스스로 깨달아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신에 가까운 존재. 서양에서 이 얘기하면 이단으로 몰리고 사탄 악마가 되는 거거든. 근데 원래 이게 있었다니까? 신인 합의를 신인 분리를 해버린 거야. 왜? 그래야 종교 지도자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구원을 해준다는 온갖 뻥과 거짓말을 쳐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삥 뜯어내고 성을 착취하고 땅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을 수 있거든. 이게 오늘날에 얘기하는 소위 고등종교의 정의예요. 어? 그래서 나온 거라고. 어?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태극기에 나오는 건공감리, 건고미감은 물불바람흑, 이스라엘 태극기 원리와 똑같습니다. 가운데 태극 문양을 써놓은 이유는 바로 뭐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거든. 72년에 1도씩 바뀌는데 이렇게 움직이면서 1도씩 바뀌는 거예요. 우주의 음양의 조화의 원리. 그러다 보니까 하도 낙서에다 표시를 할 때 그러니까 오, 우, 아, 어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쓸 땐 뭐예요? 유, 야, 야, 유 뭐 이렇게 쓰잖아요. 반대 개념. 왜? 음양, 천지, 천지 이렇게 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훈민정음의 한글도 만들어질 때 바로 이러한 우주의 순환 원리에 맞춰서 바로 자음과 모음이 그렇게 창제되었다 해요. 놀라운 거지 이거는. 놀라운 거야. 한글의 창제 원리는 지극히 유대교적입니다. 근데 전 한국인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냐? 지극히 한국적이고 천지임 사상이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해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만든 거고, 요거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팔계와 하도의 낙서는 테오보키가 만들었습니다. 테오보키. 왜 같은지가 이해되십니까? 이게 왜 같아지는지. 와, 오늘 내가 아주 굉장히 많은 내가 비밀을 노출시킨 거야. 굉장히 많은 비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실질적인 건 다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렇게 생각하라고 계속 종교 지도자들이 떠들기 때문이에요. 왜? 그래야 밥 벌어먹고 장사가 되지. 하늘의 뜻은 각도기로 재고 땅의 뜻은 자로 잽니다. 하늘의 뜻이 한 게 뭐 별거 없어요. 어디에 태양이 떠 있느냐, 어디에 달이 떠 있느냐, 이거는 자로 잴 수가 없거든. 그래서 각도기로 몇 도에 떴는가를 측정한 거예요. 몇 도, 태양이 몇 도, 북극성이 몇 도. 그래서 콤파스가 필요한 것이고, 땅을 측량하는 것은 바로 측량이라는 자가 필요했다고. 척도. 그래서 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늘은 콤파스로, 땅은 자로. 이거를 재는 중간에 있는 나는 누구냐? 곧 사람이죠. 천지인. 그런데 그 위치가 보다시피 북극성의 위치는 지구의 위치와 같다. 이건 절대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란 천동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구를 관점으로 해서 우리가 우주의 별을 측량하기 때문에 생기는 기준점이에요. 북극성과 지구라는 기준점에서 모든 우주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묘사한 거라고. 지구가 중심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야. 하지만 지구와 북극성이라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즉 북극성과 인간, 지구는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바로 측량의 중심축에 있기 때문에. 북극성과 지구를 중심으로. 그렇죠? 이렇게 별이 돌아가는 걸 보고 있는 거냐. 그래서 천인합일이에요. 우주와 인간, 즉 북극성과 인간은 같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테오보키가 바로
태어보키의 자손이 누구다? 황제 헌원입니다. 황제 헌원이 중국인이라고? 웃기고 있네 하는 거지. 왜 황제 헌원이 중국인이야? 황제 헌원의 자손이 누구예요? 소호금천씨. 소호금천씨의 자손이 누구야? 김일제. 김일제의 자손이 누구예요? 김수로. 우리 김해김씨. 김해김씨. 위대한 김해김씨죠. 내가 있으면 황금왕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김해김씨라면 마땅히 이 이치를 알아야겠지. 이 원리를 알아야겠고. 우리 김해김씨 자손들이 말이야. 황금의 자손인데. 이거를 몰라서야 쓰나. 그래서 제가 음모론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내가 시끄러워 그러는 거야. 다 필요 없어. 개뿔도 모르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음모론적 시각 나는 개나 줘버려. 안 믿어 그러잖아요. 인간은 신과 같다예요. 같다는 그 철학이 나오는 배경에는 바로 이 천문관측이라는 기준점이 있었단 말이야.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보여줬잖아요. 그쵸? 인간이 곧 신이라니까. 인간이 곧 야훼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도낙사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고, 이걸 만든 사람이 바로 태어보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바로 소리로 창조됐다. 이걸 불교나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옴이에요. 옴이라고. 우주에 들리는 미세한 음성. 우주도 빈 것이 아니다예요.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파동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야. 파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고 있죠? 이거 스마트폰이나 그 노트북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지금 제가 스크린에 보이는 거는 바로 전자 신호, 즉 파동 때문에 제가 여기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가 지금 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건 파동이야.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면 파동이 안 생기죠. 안 생기잖아. 그쵸? 이런 거라고. 네. 이 원리예요. 그래서 후민정음 해례본에 나오는 그런 창제의 글자의 원리도 바로 이 원리인 거예요. 이 우주 철학의 원리. 이거 놀라운 거라니까 그러네. 놀라운 거예요. 이 우주 철학의 원리를 후민정음에 반영시키고 그러니까. 어떤 문자가 이런 걸 반영해? 어떤 문자가? 이거 대단한 과학적 원리거든. 지금 제가 얘기한 거에는 바로 우주론, 파동,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진화에 대한 부분. 인간의 진화라는 부분을 천문학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바로 세차 운동에 의한 시간의 어그러짐입니다. 네. 변화거든. 우주는 유리수의 세계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무리수의 세계로 존재합니다. 일단 무리수가 되는 이유는 회전을 하기 때문에 파이예요. 3.14 이렇게 나가잖아. 무리수의 세계로 나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전 주기는 딱 떨어지지 않고 뭐가 꼭 끝에 붙어. 꽁다리가 붙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1년은 365일이다. 딱 정의를 못 내려버려요. 항상 꼬다리가 남으면서 세상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해요. 마치 태엽시계가 오래되면 시간이 어긋나는 것처럼. 그럼 이걸 다시 우리가 교정을 시켜준다고. 네, 시간을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우주에 보이는 탄생이 된 이 물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어그러짐이 일어납니다. 네. 이거를 발견한 거라고. 네. 그래서 소리도 우리가 지금은 사람이라고 발음하지만 이게 몇천 년이 흐르면 사람이라는 발음이 아닌 다른 발음이 될 수도 있어요. 조금씩 변하는 거야. 위치에 따라서도 변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른 이거 수염이라는 단어는 몽골말로 사흘입니다. 사흘. 몽골은 흐 발음 좋아해. 사흘. 우리는 수염. 근데 카자흐스탄에서는 이걸 뭐라 부르냐? 사칼. 키읔의 희응화 현상. 그래서 사칼, 사흘, 수염.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건 송골매. 송골. 이건 몽골어예요, 원래. 송골이란 단어와 매가 합성어야. 송골. 이거 몽골말로 뭐예요? 숑홀. 숑홀. 이게 카자흐스탄에 가면 뭐다? 숭깔. 숭깔, 숑홀, 송골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음이 변하죠. 똑같은 사람인데 사는 지역에 따라 변합니다. 왜 카자흐에서는 몽골에서 흐 발음이 강하냐? 건조해서 목이 마르기 때문에 발음이 센 겁니다. 지금은 현대시대라 그럴 필요가 없지만 옛날 땐 건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원리, 자연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발음이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한글날에 이제 한글 얘기가 나왔는데 이 한글이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진 단어라는 거는 그러니까 문자라는 거는 이미 국제적으로도 다 인정을 해줘요. 다만 아쉬운 거는 뭐다? 우리나라가 한글의 이 그 과학적인 이 원리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발음 기호를 닮았다 이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우주관이 관련된 설명이 난 들어가야 된다고 봐. 이게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저는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한국 문화를 세계화 시키려면 반드시 우주관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민족이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무기예요. 우리가 오곡밥을 먹고 그 다음에 그 오행의 원리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음식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음식을 만들 때는 5가지 색깔의 음식을 만들어요. 왜 5가지 색깔이냐? 우리가 바라보는 이 색깔이라는 정의는 파동입니다. 빛의 굴절에 따라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보이는 거거든. 즉 파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해야 몸에 균형이 잡힌다고 믿는 거예요. 왜냐? 빨노파라는 3원소를 물질적으로 물감, 물질이죠. 합칠 때는 검정색이 나옵니다. 근데 물질이 아닌 비물질, 비칠 때 빨간빛, 파란빛, 노란빛을 합치면 그때는 하얀색이 돼버려요. 음양이 나타납니다. 물질에선 검정색, 비물질에선 흰색으로. 독특하죠? 왜 이럴까 하는 거야. 같은 빨로파인데 물질일 땐 검정색이 되고 비물질일 때는 흰색이 돼버려요. 즉 균형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그 5가지 색깔의 음식을 반찬을 잘 모를 때는 골고루 먹으라는 거는 인간을 중간화 시키려는 거예요. 이거를 불교에서 얘기할 때는 중용의 덕인가? 유교가 중용인가? 네, 하여튼 그 중심을 잡는 균형된 상태. 요거를 맞추는 거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란 철학이 우리나라에 무진장 많아. 우리나라에.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제가 이거를 서양이라던가 몽골 이런 데 있으면서 이런 걸 굉장히 쉽게 찾아낸 이유가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해. 한국인이기 때문에 찾아낸 거야. 왜? 우리 할머니나 옛날 때 우리 엄마나 이런 거 풍습하는 걸 난 봤거든. 나 어렸을 때 이런 거 있는데. 물론 이거를 갖다 이제 우리 이제 조상님들은 습관적으로 반복했을 뿐인 거지.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원리를 찾으려고 한 거거든. 저거 왜 할까? 저거 왜 할까? 저걸 한 이유는 무엇일까? 원리를 찾다 보니까 이게 원래 저거 때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거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샤머니즘은 기복신앙적 요소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도 제가 어디 빈다는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돈을 주세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저도 종교관이 있다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는 종교관이라는 건 바로 이런 우주론이에요. 이 우주가 이런 원리로 생성이 됐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우리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지구에도 적용된다.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 국가를 다스린다는 정치의 철학은 음양오행사상에서 나온다예요. 이게 우리 민족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의 음양 원리라는 건 뭐예요? 우주처럼만 하면 된다예요. 지구처럼, 지구의 자연처럼만 하면 된다. 인간답게만 하면 된다. 뭐야? 물을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가면 된다. 모든 것은. 이거를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부자연스럽다는 건 뭐다? 부도덕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쁘다라고 우리가 정의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따라서 지상을 다스리는 왕, 지도자라는 거는 하늘의 뜻이 지상에 그대로 맞게끔 하는 그걸 하는 도구로서 인간으로서 이 일을 수행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 옛날 땐 그랬어요. 대통령께서 부귀영화를 누리라는 개념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힘든 거야. 근데 옛날 중국 그런 걸 보면 나오잖아요. 왕권을 양해할 때 도망가 버리잖아. 왜? 싫거든. 힘들거든. 이 책임감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근데 과연 오늘날 지도자들이 과연 그러한 생각을 하느냐? 없지요. 왜? 이런 철학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옛날 땐 이런 철학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든 거야. 왕 해먹기 쉽지 않아요. 왕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자 자체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철학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화해서 한글을 알릴 때는 이제는 우주 철학적 관점에서 한글의 창제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시작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위대한 민족이라고 인식이 되져요. 영국 애들 스토리지 갖고 스토리텔링하고 얼마나 잘 써먹고 하는데 훈민정음 해례본에 써있다니까요. 써있어.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훈민정음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써놨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리를 그냥 그대로 이야기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다 제가 첨언해서 붙인 건 뭐다? 늘 그렇듯이 한국 유대인 동조론을 전 반드시 집어넣죠. 왜? 유태인들 니들이 그렇게 하는 그 신의 개념은 우리한테도 있어 하는 거예요. 야훼. 히브리어로 야훼지.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있어 그 개념이. 그리고 이러한 철학과 이러한 개념이야 라는 게 우리한테 있는데 이 개념을 잘 살려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다? 우리나라의 보수라는 자들이 우리의 전통을 개똥같이 여기고 다 파괴하지 못해 혈안이 돼 있다는 거지. 미친놈이죠. 전 대놓고 얘기하자 아주 그냥. 미친놈이라고. 제정신이야? 개천절을 폄하하고 한글을 폄하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보수주의라는 자들이. 보수가 뭐야?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보수의 정의가 뭐야? 보수. 그 민족의 역사와 전통과 언어, 문화를 알고 있는 게 보수야. 저는 한유 동조론을 얘기해도 절대 제가 한국이라는 기준점을 버리질 않아요. 이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유태인들과 같다라는 걸 끌어낼 뿐이지 한민족의 정체성 다 개나 줘버리고 성경에 의해서 난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그런 말 하는 사람 다 꺼지라 그래. 가세요 그래요. 한국인도 아니구만. 왜 한민족의 정체성을 성경에 기반해야 돼? 우주에 써 있잖아. 성경 이전에 우주가 존재하잖아요. 책 이전에 우주가 존재하잖아. 우주에 다 있는데 뭘 그렇게 거기에 연연하냐는 거야. 제가 불교 얘기할 때 불경 얘기하는 거 봤어요? 거의 안 해요. 왠지 아세요? 고대 샤머니즘 철학은 경전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 하늘을 봐. 하늘을 봐. 하늘에 별 떠 있잖아. 저 별의 순행 원리를 보라니까. 저기에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왜 자꾸 이러고 보려고 그래? 이렇게 할 시간에 이렇게 하늘을 봐야지. 왜 자꾸 땅을 쳐다보려고 그래? 이거거든. 이게 제가 몽골 초원에 있으면서 배운 방법이에요. 배운 방법. 아, 답은 하늘에 있구나. 결국 모든 거는 시간의 원리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천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쭉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글이 하도낙서와 8개를 기반으로 했다는 거는 우리가 바로 테오보키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 우리가 테오보키의 자손이라는 거. 물론 한단고기의 에모는 태우의 환웅의 막내 아들인가로 나옵니다. 테오보키라는 사람이. 뭐가 됐던 간에 테오보키는 중국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테오보키를 자꾸 중국인을 우리가 분리하냐는 거야. 기분 나쁘게. 8개가 왜 중국이야? 우리 거지. 테오보키를 중국인으로 하다 보니까 황제 헌원이 중국인이 되는 겁니다. 황제 헌이 왜 중국인이야? 우리 김씨들의 조상인데. 여기에는 한족은 낄 자리가 없어요. 황제 헌원과 치우천왕의 전쟁은 우리 동이족끼리의 내전이야. 여기 중국 한족이 어디 있어? 역사를 자꾸 뺏기려고 그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제가 오늘 그 한글의 날 특집으로 하면서 천문관까지 같이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했고 저기 글 나오네. 10월 14일 날 수요일 날 9시 9분에는 커튼 뒤에 고대단 실시간 방송하니까 그때 이제 많이 봐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요걸로 해서 이제 다 끝냈습니다. 일본은 철학이 없다고? 아니요, 일본 철학이 있어요. 잠깐 한 10분 정도 댓글만 볼게요. 철학이 있는데 일본은 많이 잃어버렸어요. 메이지 유신 당시에 일본이 그 동양의 것을 너무 천대시하고 서양 추구를 하는 바람에 잃어버렸어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사에 다 있어요. 예. 그래도 일본이 오히려 더 많이 남아있는 게, 많이 남아있어요. 왜냐면은, 일본은 기독교 신자의 비율이 0.1%거든. 일본은 자신의 문화를 버리지 않았어요. 근대화를 하되,
자신의 정신문화를 지켰다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정신문화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의 전통, 한국의 철학, 한국의 역사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고조선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의 소위 얘기는 보수라는 사람들이 환빠 그러지. 환빠. 응? 고조선 얘기하고 단군 얘기는 환빠가 돼버려. 근데 진흙으로 아담을 만들었다는 하나님 얘기하면 오 독실하신 보수 우파군요. 이래. 진흙으로 인간 만든 건 괜찮고 마늘 먹고 사람 된 거는 개 같은 소리래. 뭐 이런 논리가 다 있다는 거야. 응? 말도 안 되지. 심지어 진흙으로 인간 만든 얘기조차도 중앙아시아 할 것 같은데? 응?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대사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들이 정말 우리가 한국인이 아니었다면, 제가 한국인이 아니었다면 저 이거 못 찾았어요. 진짜. 왜냐면 전 어렸을 때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 부모님들이 했던 그 모든 행동. 왜? 저희 집안이 불교 집안이거든. 저희 집안이 개신교 집안이었으면 아마 제사도 안 지냈으니까 이런 거 전혀 몰랐을 거야. 근데 이런 거를 해왔기 때문에, 이걸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제가 금방 찾은 거야.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이거야. 금방금방 찾은 거예요. 동지팥죽. 유대인들이 그 양피를 바르는 것과 동짓날 우리나라가 그 팥죽을 문지방에 바르는 거가 왜 같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 제가. 이렇게 찾아낸 거거든. 옛날 때는 인신공양, 그 다음에는 동물을 하는 걸로. 나중엔 동물도 잔인하니까 야채화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어떤 닭이나 양의 피를 쓰는 게 아니라 바로 팥죽을 써서 피 대신에 빨간색을 칠한 거예요. 이렇게 문명이 점점 발전하면서 고대의 제천 의식도 사람을 죽이는 풍습에서 동물을 죽이는 거로 대치가 되고, 다시 그거를 식물, 동물도 아닌 식물로 대치가 된 것이고, 앞으로 21세기 4차 산업시대가 되면 이제는 식물조차도 쓰지 않는 보다 더 합리적인 재래의식이 나와야 되지 않나 보는 거예요. 그냥 얘기했잖아요. 물 한 잔 떠나요. 끝. 물 한 잔. 본래 치즈로 돌아가라 해요. 누가 그걸 먹겠어. 본래 치즈로 돌아가라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제천 행사라든가 페스티벌이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익을 얻는 그런 시대를 종식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많은 움직임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전쟁은 제천 행사라고. 네. 전쟁은 제천 행사. 지금도 마찬가지. 과거의 인신공양 날에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여버린다고. 이제는 그런 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다? 인간의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거예요. 인간의 소프트웨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도덕 개념과 종교관이거든. 따라서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종교관으로는 절대 이 21세기를 바꿀 수 없다예요. 몸은 최신형인데 소프트웨어가 구형이야. 바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6000년 동안 종교의 원리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변화됐다는 원리, 기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이 뭐였다? 천문. 천문으로부터 모든 종교가 기원이 됐다는 걸 알게 된다면 지금 21세기에 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수백 개의 종교가 사실은 하나의 뿌리로부터 왔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갈라져서 싸울 필요가 있냐예요. 없지. 따라서 종교는 하나로 통합됩니다. 근데 그 통합된다는 원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무슨 악마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지.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여기 종교 간에 어디 사탄이 나오고 어디 악마가 나오고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없잖아. 우주에 대한 우주관이란 말이야. 응?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 원리가 같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같으면 어떻게 된다? 통합시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통합 작업이 지금 일어나는 거고. 단 통합하면서 뭘 없앤다? 아까 얘기했듯이 문명이 잔혹함을 순화시키는 과정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얘기했잖아요. 인신공양에서 동물로, 식물로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이제 종교에서도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종교가 갖고 있던 잔인성,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제천 행사 이런 것도 다 날짜를 조정해서 맞춘다던가 통합시켜서 단일화시키는 거라고. 안 그러면 360을 제사만 지낼 테니까.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지금 앞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거야.
진나라가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했던 게 도량형 통일입니다. 그렇죠? 역법의 통일이에요. 시간의 통일. 이런 것처럼 지금 세계가 통합되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화폐 통합이 일어나고 종교 통합이 일어나고 이게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가 합쳐지면 합쳐질수록 시스템을 하나로 단일화시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그걸 겪으면서 산 거예요. 응. 안 그런 것 같아요? 아시아에서도 그런 일은 늘 일어났는데 우리나라가 고려 왕조, 조선 왕조 이런 거 할 때 역법이나 도량형이나 이런 거 다 통일시켜갖고 왜 그래요? 지방마다 다르면 중앙집권 통치가 안 되거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면서 지금 한글을 웬만하면은 동양권에서만큼은 표준으로 쓰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에 대한 기반을 집어넣고 싶은 것이고. 왜냐? 미생물의 세계는 이진법으로 움직이고, 즉 전자의 세계, 컴퓨터, 인간의 세계는 10진법으로 움직이고 우주를 측정하는 숫자는 60진법으로 움직입니다. 네, 이유는 저도 몰라요. 고대인들이 그렇게 해왔어.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 뿐이에요. 저는 이거를 고대인들이 만든 것 자체가 신기할 뿐이야. 결코 선사인이 만든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문명이라는 게 생로병사, 탄생과 멸망을 반복한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왜? 이건 절대 석기 시대인들이 만들 수 없는 개념이었거든. 근데 존재해. 네. 한글이란 것도 그냥 뿅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테오보키라고 하는 거의 6,000년 전의 인물이 만든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점진적인 수령과 개조를 통해서 8개라는 것 자체가 우주 천문에 대한 관측이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철학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을 더 승화시켜서 문자화해버린 거란 말이야. 얼마나 대단해. 얼마나 대단해. 우주관과 철학과 문자가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야. 어떤 문자가 이래요?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낸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답니다. 특히 테오보키 여화. 야, 우리가 테오보키 여화의 자손이라는 거는 엄청난 이건 자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이거든. 우리가 테오보키 여화의 자손이라니. 물론 여러분들 중에 아니라 생각하는 분들 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테오보키 여화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어쩌면 더 빨리 찾았다고 봅니다. 남들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레이트 게임을 길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되도록이면 2시간 정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네. 훈민정음이 중국말 가르치려 한 거라고요? 아니, 써있잖아요. 써있잖아. 왜 자꾸 헤레본 읽고 얘기 헤레본.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하라는 말은 맞아요. 그 첫 표지에 나와요. 네, 나와서 그렇게 하는데 이 문자를 만드는 원리 자체가 우주론이에요. 우주론. 왜 자기의 문화를 자꾸 비하하려 하세요? 좋은 것도 많은데? 우리 한글 창제의 목적에 중국어를 알기, 그러니까 중국 한자 발음을 표기하기 쉽게 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거 말고도 다른 취지가 많잖아. 여러 개의 취지가 있잖아요. 1, 2, 3, 4, 5 이렇게 취지가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꼭 그런 것만 쳐다보고 한국의 역사 문화를 비하하려 그래? 세디스트입니까? 왜 그러세요? 한국의 문화에 좋은 게 있으면 그거를 해야지. 남들은 없는 것도 뻥튀기 치는 판에. 옆 동네 중국 봐요. 없는 것도 뻥튀기 치잖아. 우리는 왜 있는 것도 폄하하려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얻는 게 뭡니까 도대체? 뭐 세종대왕이 노예화한 거? 그래. 그럼 그거대로 비판을 하면 돼요. 그거대로 비판하면 되고, 제가 관심을 갖는 건 한글의 원리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세종대왕 때 만드는 각종 우주 천문 관측 기구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좋은 건 좋은 거, 나쁜 건 나쁜 거. 왜 그렇게 얘기 못합니까? 우리나라의 고대 세대는 해석조차도 진영 논리입니까? 나 이제 진영 논리 같은 거 다 개나 줘버린다 그랬죠? 난 진영 논리를 이제 안 볼 거예요. 우리나라 좌파 우파가 다 싸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공과 사를 구별해서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진영 논리 안 따른다고 해서 박정희를 개새끼를 얘기해요. 박정희가 잘했다니까? 난 박정희를 존경한다는 늘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독재자다는 얘기도 합니다. 왜? 독재한 거 맞으니까. 그래서 제가 개발 독재자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욕한 거예요?
아니지.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시적 상황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세종대왕을 평가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잘한 거 잘했다고, 못한 거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어? 못했다 생각해서 나쁜 놈이라 생각하니까 나쁜 놈의 모든 걸 맞추려고 하는 거지. 변희재처럼. 어? 나를 가짜 박사라고 결론 내려놓고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문제가 생기잖아. 이제 인터폴까지 쓰고. 난리 났다. 이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대갈박 사용 방법이죠. 세상의 만물을 있는 그대로 보려 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려고 한다고. 이 순간 모든 게 다 왜곡돼요. 그 사람은 과학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중립. 실패할 수도 있어. 왜? 과학자는 실험을 하다 실패도 하거든. 실패도 된다니까? 왜? 99번 실패하면은 99번의 확률을 한번 실패하는 걸 알아낸 거야. 그러면 성공 확률이 올라가는 거라고.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걸 왜 두려워해? 우리나라는 실패를 하면 난리를 치더라고. 그래서 한민족이 지금의 한국이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왜? 실패를 하면 비난을 하고 매장시켜서 죽여버리려고 그러거든. 원래 실패를 함으로써 우리가 역사적 교훈을 얻는 건데. 인생 한 번이거든. 인생 한 번 태어나서 실패 안 하고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맨날 요 모양 요 꼴인 거예요. 이 뛰어난 문화와 이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한민족이 뭐 교육열 세계 1등, IQ 세계 1등이라며 그 잘난 민족이 왜 요만한 나라겠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시스템의 문제. 그래서 앞으로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종대왕에 대한 평가도 공과사를 구별해서 하면 돼요. 박정희 대통령처럼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공과사 구별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한글은 굉장히 세계에서 뛰어난 문자고 그 어떤 나라 문자보다도 이러한 철학과 우주관이 반영된 문자는 없다. 따라서 이 문자를 가지고 저는 미국에다가 많이 광고를 하면은 혹시 압니까? 미국의 프리메이슨들도 우리 한글을 배울지. 왜? 우리 한글처럼 직각자와 컴파스를 가진 사람들의 취지에 적합한 문자가 어딨어? 응? 배워야지. 이게 히브리어보다도 더 복잡해요. 히브리어는 수메르어 문자에 기반을 해서 문자에 숫자를 부여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글도 숫자가 부여가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이미 보여드렸죠? 앞쪽에서. 이건가? 숫자가 부여되잖아요. 어디 갔어? 그치? 요렇게. 이 숫자가 부여돼서 이렇게 문자가 만들어지잖아요. 우리 한글에 숫자가 부여가 됩니다. 네. 놀라운 거야. 그래서 한글은 굉장히 암호화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9시 9분에 커튼 뒤에 고대다 실방하니까 많은 분들 관심 있으시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레이트 게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